네, 안녕하세요. 조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청소년 상담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교수 차원이 아니라 HD 행복연구소의 공동소장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화면에 나오는 곳, 이것이 저희 연구소입니다. 어떻게 행복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 연구소는 사방팔방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이 어떤 그 산골 마을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에요. 바로 종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복을 논하는 곳이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와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내용은 제 개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약간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기반을 둔 상담 기법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 철학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은 있지만 문제 학생은 없다. 소위 문제아는 없다. 이 문구가 우리 연구소의 철학인데요. 우리 연구소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바로 왼쪽에 어떤 사진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상담센터를 운영했을 때 전문 상담 봉사자들을 여러 명 초대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이 학생들을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전문 상담 봉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기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도 한때 학생 상담 봉사자였거든요. 제가 위센터,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위센터에 초기 때 그때 센터장을 하나 맡았었고요. 그리고 전국의 위센터를 지원해주는 거점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 센터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상담을 잘 해왔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전국의 위센터 상담사들 500명 대상으로 4박 5일 연수를 이제 제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전국의 대안교실 담당 교원 1,500명 대상으로 2박 3일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정말로 유익한 내용들을 분명히 전달할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지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물론 3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4박 5일 정도의 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선별했습니다. 7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올 내용입니다. 상담 기법들. 그러나 우리가 이 상담 기법을 접하실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좋은 전략이 생기고, 그 전략 하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돼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왜와 무엇을 먼저 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급하게 상담 기법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이 3시간 프로그램에 아주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조금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문제 진단과 상담 전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상담의 기본 첫 번째는 장애 라벨을 붙이지 마세요가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 대하는 학생들 보면은 뭐 폭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행동 조절을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뭐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학업에 손 놓던지 아니면 종일 멍하게 앉아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경우 별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유혹을 느낍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한테는 이 아이는 ADHD야 하고 딱 라벨을 붙입니다. 또 행동 조절을 못해가지고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 얘는 분노 장애가 있어 또는 학습 장애가 있어. 자꾸만 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죠. 이렇게 하는 순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상당히 절망에 빠지고 탈진되기 매우 쉬워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 도우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를 붙이는 순간 해결책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상담사들이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라벨을 붙이는 순간 약을 처방하기가 쉽겠죠. 물론 우리가 약을 처방하지 못하지만 병원에 가라든지 뭐 그런 제안을 하면서 ADHD 약도 많이 복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벨을 붙이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ACE라 그래요.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구는 2019년도부터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죠.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아주 방대한 연구였습니다. 무려 17,000명을 조사한 연구고 이 연구는 20년간 진행이 되어 온 연구예요.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뇌 발달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경우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소위 ADHD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10몇 년 전부터 급증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유형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두드러졌는가?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게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후부터는 ADHD라는 것도 어떤
전염병, 유전병이라든지 어떤 정신병보다는 아동기 때 부정적 경험을 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학생이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발달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면은 결국은 자기한테 해로운 행동이나 남한테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해로운 행동들일까요? 다시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흔한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는 그냥 3단계로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뇌가 내 간, 소위 생명을 관리하는 두뇌죠. 숨쉬고 맥박 뛰고 뭐 체온 조절하는. 그래서 이 뇌 부분은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뱀도 파충류들도 뭐 숨쉬고 맥박 뛰고 하니까는요, 이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 변형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정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정은 소개돼지도 있잖아요. 인간은 소개돼지가 아니니까 인간한테는 아비맛 부분, 전두엽, 소위 생각을 관리하는 부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두엽, 변형계, 뇌간, 이 세 가지 세 기능을 다 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데, 스트레스 쌓이죠. 부정적 감정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소위 공포감, 슬픔, 짜증, 분노, 이런 감정이 막 터져 나오게 된다면은 이것을 갖고 우리가 감정 홍수 상태라고 그래요. 변형계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럴 경우에는 전두엽도 작동을 잘 못해요. 이 상태에서 이 두뇌의 주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파충류의 뇌만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실은 파충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뱀이 사람을 만나면은 물거나 아니면 스스 하고 도망가잖아요. 인간이 아주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파충류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공격하거나 도피하거나 인간성은 망가진다는 것이죠. 공격적 행위가 소위 욕설, 폭언, 폭행, 이런 행동들이고요. 도피 행동들이 술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더 나가서 이제 마약 중독까지도 되고 섹스 중독도, 야동 중독, 다 이게 도피적인 행동들이에요.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순간만큼은 쾌락을 주는 몇 가지 활동에 그냥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피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힘들면은 이제 자해까지 하고 자살까지 하는 겁니다. 자살이야말로 영원한 도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해로운 행동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행동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다 이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해로운 행동들이 아동, 학생, 청소년 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자기한테 해로운 행동 또는 남한테 해로운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기 사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20년 동안 진행되면서 거의 뭐 17,0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동기 때를 추적을 해 보면은 어떤 부정적 경험들이 있었냐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보금자리가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애가 집에 들어가면은 부부싸움 하는 바람에 집에만 들어가면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너무나 힘든 거죠. 애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고요.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거, 양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님이 온종일 바깥에 있다면 아이는 어른과 교류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성숙한 상태에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성장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도도 있어야 되는데 지도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5종류가 바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할 때 현재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 행동을 뭔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반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검사지도 존재합니다. 이 검사지는 작년 5월 5일 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방송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출처 보면은 HD 행복연구소의 문항지고요.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아이들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찾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원인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부부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아동 학대, 또 완전히 방관하고 방치한 것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가끔 뉴스에 나와가지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동기 부정적 경험 중에서 이 발달적 트라우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착 손상 부분. 이것은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한다면은 애착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또 몇 가지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리 할로 박사님의 연구예요. 원숭이 실험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심리학 교과서에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유명한 연구예요. 아기 원숭이한테 2개의 엄마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서 아기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형은 철로 만드는 원숭이 엄마고, 오른쪽은 천으로 만든 좀 폭신폭신한 천으로 만든 원숭이 엄마예요. 근데 여기 단순히 철과 천으로 그 차이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철로 만든 원숭이 엄마한테는 우유병을 달아줬고, 천으로 만든 어미한테는 우유병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새끼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가 누구한테 의존할까? 누구랑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참 재미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가요, 배 고플 때만 철사줄로 만든 어미한테 가서 우유를 마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천으로 만든 엄마한테 붙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배 고플 때만 철사로 만든 어미한테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폭은 푹신푹신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이번에는 아기 원숭이를 철사줄로 만든 어미하고만 시간을 보내도록 했어요. 우유는 마음껏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아기 원숭이한테서 불안감,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병 치레를 자주 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폭력성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자해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원숭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게 했더니 또래랑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 원숭이가 돼가지고 다른 이제 원숭이들과 만나니까 이렇게 어린 아기 때 철사줄로만 만들어진 엄마하고 시간을 오래 보낸 원숭이들은 짝짓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아기 원숭이가 태어나면은 어미 역할을 안 해요. 아기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더 나가서 자기가 낳은 새끼 원숭이를 학대까지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좀 심각한 결과죠. 실제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 연구는 중단됐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어릴 때 뭐 몇 개월 이런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이 아이들한테, 이 새끼 원숭이들한테 치명적인 후유증을 도래했기 때문에요, 중단시켰어요. 비인류적이라고. 그러나 이제 결과는 확실합니다. 물질적 충동만으로는 잘 살 수가 없다는 연구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 재구실을 제대로 못하더라. 근데 이것은 원숭이들 실험이잖아요. 같은 시기에 실제 사람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대규모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진행된 계획되지 않은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존 보울비라는 박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2차 대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진 보시다시피 거의 15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차 대전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매일같이 나치 독일 군들이 폭격을 했어요. 대도시.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처칠 수상이 아동들을
다 시골로 대피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미래는 이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래서 뭐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지방으로, 시골로 피난 보냈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아동 청소년들만이 아니라요, 애기들도, 영유아들도 피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아마 이 표정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제는 상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아기 원숭이들의 결과,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존 볼비 박사님께서 훗날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냐? 폭격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과 트라우마 받은 아이들의 후유증보다도 갑자기 엄마 아빠랑 떨어져 가지고 시골로 보내진 아이들, 물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가장 안전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아서 훗날 도시에 남았던 아이들과 시골로 보내진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부모랑 갑자기 이별을 떨어진 아이들이 훨씬 더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랑 떨어졌으니까는 더 신나게 놀고 말이죠. 새로운 곳에서 아주 호기심 왕창 해가지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 영유아와 정말로 어린 아이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똑같은 양육자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이 존 볼비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건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고 발달적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사건 트라우마는 뭐 지진이라든지 자동차 사고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소위 없어야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나의 안정과 안정을 위협하는 그때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 트라우마라 그래요. 발달적 트라우마는 이와 상반된 경우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아이들이 받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무엇이 있어야지 제대로 생존하고 성장할까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보금자리, 보살핌, 양육, 지지, 지도.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아기들은 생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동들은 뭐 생존까지는 위협받지 않더라도 성장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트라우마 후유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달적 트라우마가 실은요, 사건 트라우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트라우마입니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서는 지금 이 중요한 5가지를 그저 다 외워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린이집에다가 외주주고 학교에다가 외주주고 학원에다가 외주주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부모랑 떨어져서 끼리끼리만 모여있는 상태가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아이들이 바로 이 애착 손상이라는 것을 입는 것이죠. 발달적 트라우마. 이 발달적 트라우마를 또 다른 말로 히든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해요. 숨겨진 트라우마다. 영유아기 때는요, 이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이 감정은 느끼겠지만은 영문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질 때 악을 쓰고 울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엄마 아빠랑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영원히 이별하고 버림받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최선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아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외주주고 하지만 아쉽게도 그 와중에 아이들은 애착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애착 손상의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애착 손상의 후유증은 불안감, 불신감, 그 순간에 느끼는 분노,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냥 떨어져 있어야 할 때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이제 이런 후유증이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후유증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울고 불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잘 빠이빠이 하면서 떨어지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유증은 사춘기 때 나타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 괴물 같은 사춘기라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사춘기라는 것은 괴물 같은 사춘기가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시기거든요. 정말 어린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시기인데, 이 애착 손상을 받았을 경우 자존감이 밑바닥이고 불안감과 불신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괴물 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이 사춘기가 점점 맞이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겠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춘기를 잘 지내더라도 대학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대학 집어치우겠다, 나는 그만하겠다,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도 잘 적응하더라도 훗날 결혼을 자꾸 미루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를 참 어려워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든지, 또 아이를 낳고서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트라우마 후유증 아주 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특성,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멀리 좀 내다볼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현재 아동 청소년들의 행동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애착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애착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애초에 관계 속에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10개월 동안은 완전히 엄마와 붙어가지고 단 1초도 떨어져 있지 않고 살아왔고요. 태어난 후에도 나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존재해왔고 생존해왔고 성장해 온 것이죠. 이것을 영유아기와 아동기 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해야만 학교 들어갈 때쯤 또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잘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어른이 돼서 남녀 성인 관계를 자신 있게 잘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와 아주 좋은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말로 이제 늙어서 이때는 역으로 자녀한테 양육받고 보살핌받고 지지받고 살고 인생을 마무리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너무 어릴 때부터 이 행복의 선순환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돈도 많이 벌고 매우 명예로운 수준까지 갔다 하더라도 제 인생이 밑에 있는 저 노인네처럼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기억이 없으니까는 앞으로 그런 좋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참 이게 무서운 문제죠. 우리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백 몇십조 원을 저출산율 해결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저출산율 문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지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빨리 우리가 이 화면처럼 우리가 빨리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다시 선순환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큰 정책도 필요해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의 목표는 아니니까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혜로운 아동 복지는 필요할 것이다. 실은 요즘 현대 상황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도 현실이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의도는 좋지만 아이 낳기만 하면은 정부가 다 나서서 도와줄게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부모를 아이 돌봄에서 해방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큰 재앙이고요. 아이 돌봄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동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는 좋지만은 결과는 정말로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아동 복지는 우리 모두가 다 더 좋은 부모가 또 좋은 부부가 되도록 돕는 거. 더 많은 시간을 애들이랑 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를 억압하고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랑 보낸다고 아이한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원치를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지혜로운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담은 15분, 30분만 보내더라도 그 보내는 시간이 아이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부도 많아요. 홀 부모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만이라도 부모가 또는 아빠가 또는 엄마 혼자서라도, 심지어는 외할머니가 친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15분 30분을 보낼 때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해결책 우리가 좀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다행인 게 있어요. 다행인 거.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은 약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 미국에서는요, 이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학교 중이 땡땡땡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미 학교에서는 학교 총이 탕탕탕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아동 청소년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타임지 커버를 장식할 정도로 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미 1999년도의 일이에요. 벌써 20년 몇 년 전 일이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00년도와 2006년도에는 가정 중단과 학업 중단이라는 이슈가 타임지 커버에 나올 정도로 톱 뉴스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4명 중 1명의 학생이 학업 중단을 해요.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둬요. 4명 중 3명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랑 같이 살고 있지를 않아요.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이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더라. 근데 이것은 현상을 본 거고요. 원인은 뭐가 있냐 봤더니 그것은 2012년도에 나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지 커버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애착 손상을 입는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더라. 다시 애착 손상, 다시 발달적 트라우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제 핵심.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미국서는 벌써 30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2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애착 손상의 1세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지금 있는 셈이에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미국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일단 다행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요, 이런 애착 손상을 입는 상황이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가족이 있었다가 핵가족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이 핵가족화의 그 추세가 세상에서 가장 지금 빠른 추세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핵가족이 이제는 탈가족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하루 종일 또 늦은 밤까지 가족이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혼밥, 혼술, 소위 혼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한국은 아마도 혼족을 넘어서 대가족이 핵가족되고 탈가족되고 혼족을 넘어서 아마 가상가족화될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여유도 있지만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니까 우리가 빨리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를 하고, 우리 다 모두 힘을 합쳐서 꼭 전문가들만 손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상담 봉사단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상담 전략이 뭐냐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아동들한테 긍정적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중추적 역할자가 우리 모두 중추적 역할자가 되자. 이것이 이제 제가 제일 하는 이 상담의 전략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2부에서는 중추적 역할자가 과연 뭐냐? 아동기 긍정적 경험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뭐냐?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집단 상담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